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좁은 회랑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회랑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책이에요. 여기 저자분 두 분 계시죠? 데런 에스모 글로우, 제임스 로빈슨, 이 두 분 202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이분들 요 책도 하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들로 인해서 이제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신 거죠. 오늘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책 내용만 전달하는 선에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런 수준 높은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독자 입장에서 읽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책 소개 행복의 퓨처 셀프도 한번 했었는데, 퓨처 셀프를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거는 책 내용이 워낙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인들끼리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토론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과 제가 토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이 책은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전문적인 책이니까 책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전체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중구난방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개요를 안 상태에서 보면은 다 그 틀 범위 내에서 있는 얘기구나, 그 틀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선 제가 이 책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이게 책이 한 800페이지가량 되는 책인데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로 한 5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거든요. 10분의 1 정도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요약 순서는 아무래도 책 목차 그대로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의 책을 제 마음대로 편집제로 바꾸면 안 되니까 요것만 보셔도 사실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다 본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내용은 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요약을 하긴 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했어요. 감마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감마에다 집어넣으면은 인공지능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주제만 넣으면 그 주제를 갖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살리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텍스트를 살리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제 제가 만든 그대로고, 옆에 이제 관련 그림 같은 거 하느냐, 그런 것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PDF 파일로도 그냥 또 올려놓을 거예요. PDF 파일을 보셔도 돼요. PDF 파일은 조금 가독성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워낙 좋은 책이니까 요거 요약 자료 보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제 설명도 들으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우선 이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유롭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우리 모든 사람의 바람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사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를 국가가 통치를 해요. 사회를 통치하는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통치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경제적 풍요,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의 관계,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는데 국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거는 통치 권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국가가 뭐냐 그러면 국가는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미국 이런 식으로 나라를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야 이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국가는 통치 권력을 얘기하죠. 정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정부는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할 때 그 행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통치 권력 전체를 또 정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정부라고 표현을 하든 국가라고 표현하든 다 통치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국가는 통치 권력을 의미하는 거에서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있고, 그리고 통치 권력 속에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제 홉스의 얘기인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갖고 싶으면 그냥 가서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간다는 거죠. 살인, 강도, 강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걸 전쟁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책에서의 전쟁 상태라는 건 뭐 대포 쏘고 총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하겠죠. 내가 있으면은 누가 언제라도 와서 날 죽이고 내가 가진 걸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정부가 없는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유인이 없어요. 옛날 구석기 시대 수렵사회든 아니면 농경사회든 아니면 산업사회든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사냥을 해서 먹을 걸 가져왔다, 아니면 농사를 지었다, 누가 언제라도 뺏어갈 수가 있어. 힘센 놈들이 몰려와서 뺏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살인, 강도의 대상,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유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도 없고 경제적 풍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 만인의 이 투쟁 상태를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는 필요한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국가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역량이 강화돼야 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살인을 막고 강도를 막고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힘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를 구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힘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강도 살인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갖고 강도 살인자로 변하면은 사회는 무서울 수 있죠. 뭐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가까운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홉스가 한 얘기인데, 홉스가 한 얘기를 인용을 한 건데, 홉스는 이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해요. 리바이어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강력한 바다 괴물인데,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바이어던에는 바다 괴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리바이어던한테 이 사회가 족쇄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이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변해갖고 사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족쇄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족쇄를 채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 국가가 사회의 권리를, 사회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국가에 반영해서 국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러려면, 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사회는 결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집한 힘을 국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장치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 선거권 이런 것들이죠. 의회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사항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사항이 국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국가 권력 담당자가 국민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으면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야죠. 다음 선거에서 이걸 배척할 수 있어야 되죠. 선거권을 갖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집된 사회가 제도적인 힘을 갖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리바이어 등의 족쇄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와 국가가 같이 힘을 갖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규범의 우리가 뭐냐? 규범의 우리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는데 해습적인 관행,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책에서 나오는 규범의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해서 이 규범의 우리를 타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는 거죠.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해서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는 예는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 해방 운동,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있는 여성 인권 신장 운동,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여성 단체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가 나서서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니까 요 틀 내에서 이 책 내용이 다 이루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가가 사회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회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도 똑같이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에 대해서 족쇄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국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와 국가가 같이 힘을 갖고 대등한 힘을 갖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규범의 오리를 타파하면서 뭐 그런 과정에서 자유가 증진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 풍요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사회를 족쇄찬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러요. 가장 바람직한 국가 사회죠. 근데 그렇지 못한 리바이어던도 있어요. 부재의 리바이어던, 뭐 부재의 리바이어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리바이어던의 부재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리바이어던이 없는 사회, 안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사회,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국가가 기능을 못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 사회,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회죠. 부재의 리바이어던의 사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서로 간에 항상 살인과 강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자유는 없고 항상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홉스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재의 리바이어던 하에서 홉스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규범의 우리에 갇힌 상태에서 그 사회 내에서의 규범에 의해서 분쟁은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 사회인데 국가는 없어요. 권력자는 없어. 그런데 그 사회 내에 어떤 오랜 관행에 따른 규범이 뭔가 있어서 그 규범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치안을 유지하고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 사회와 국가의 유형은 아니라는 거지. 부재의 리바이어던,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걸로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재의 리바이어던. 독재의 리바이어던.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고 사회의 힘은 약해서 국가가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분쟁 해결과 치안 유지의 역할을 하긴 해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의 뭐 사법 기능도 있고 뭐 다 하죠. 하지만 사회의 힘은 매우 약해서 이 사회가 국가를 견제하지 못하죠. 푸틴을 러시아에서 푸틴을 어떻게 견제를 사회가 하겠어요? 중국에서 시진핑을 견제를 못 하잖아요. 독재의 리바이어던,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재의 리바이어던보다 이게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도 국가가 사회를 착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혁신의 유인이 별로 없어요. 혁신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보다는 상당히 못하죠.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은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독재의 리바이어던, 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건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 그리고 가장 후진 거는 부재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의 부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지만 뭐 상당히 좀 못한 거, 독재의 리바이어던. 이 세 유형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 하나하나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다 요 틀 내에서 이루어져요. 자, 머릿말이 이제 거의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제 전체 개요를 말씀을 드린 게 여기 거의 나와 있어요. 로크의 뭐 자유부터 해서 나오죠. 로크의 정의. 이 책이 이제 사람이 이제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와 관련된 책이라 자유의 정의부터 나와요.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뜻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남의 소유물이나 건강,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다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세상의 모든 악행, 이 목차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세상의 모든 악행에서 나오는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2012년 1월 시리아 예를 드는 건데,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뭐 거의 그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대요. 자유가 오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오히려 치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어. ISIS라는 이제 무장 단체가 나와갖고 그들이 이제 뭐 구타와 참수, 신체 절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극도의 혼란 상태가 왔다는 거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의 예로 이걸 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길가메시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국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가를 견제하는 사회의 힘, 이거는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전설 같은 얘기인데 4200년 전 수메르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었대요. 길가메시라는 우루크의 왕이 있었대. 근데 그 우루크의 왕이 이제 그 상업으로 도시를 번창을 시켰는데 우쭐거리면서 그 주민들을 짓밟았대요. 그러니까 왕이 상업적으로 번창을 시켰지만 주민들을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신한테 빌었대. 저 길가메시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신들이 엔키두라는 놈을 보냈대요. 엔키두는 뭐냐면 길가메시만큼 폭력적이고 힘이 세고 거의 비슷한 성향의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해서 길가메시를 제압하려고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엔키두하고 길가메시에서 손을 잡고 같이 시민들을 착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빌어갖고 어디서 떨어진 견제 장치는 없다는 거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길가메시 그 서사시 요걸 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에서 머릿말이 나오죠. 이게 이 책의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론 요약한 거니까. 자유가 싹트고 번영을 하면 국가와 사회가 둘 다 강해야 된다. 둘 다 강해야 된다. 폭력을 억제하고 법을 집행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하는 영향을 갖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요. 우선 치안 유지돼야죠. 그 다음에 사법부 같은 게 있어갖고 시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공공시설 이런 것들 다 국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가 필요하다. 국가가 그냥 놔두면 독재적 리바이어든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결집된 힘으로 이걸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독재 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량이 끼어 있다. 독재적 리바이어든하고 리바이어든 부재 상태에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로 가는 회랑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좁은 회랑. 회랑이라는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로 가는 길이 이렇게 좁게 있는데 이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는 균형을 맞춘다. 균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을 맞춘다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하루하루 끊임없이 싸워간다는 뜻이다. 국가와 사회가 그래같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가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딱 이루어져서 끝! 아, 우리는 완전히 이뤄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끝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자기 힘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사회는 계속 견제해서 그걸 막아야 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회랑 안에서 국가에서는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한다. 그것이 문이 아니라 회당의 가랑은 자유를 성취하는 일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정인 이유는 국가와 엘리트층은 사회가 채운 족쇄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회의 여러 부문들은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얻어내는 일은 결집하고 하여 국가와 엘리트에 맞서는 사회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게 결론 얘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나하나 보시죠.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해서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헌법 15조 국가 이것도 만인의 만이 대한 투쟁 상태 요 한 예로 콩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뚫고 가는 여정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니까 이 사례는 좀 보시죠. 94년도에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장군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군부가 통제 아래 있었대요. 근데 이 나이지리아의 도시 라고스라고 있었는데 이 아바차 장군 집권 하에서 거기서 지역 깡패들이 너무 많았대요. 이 아바차 장군 독재 정권이었는데 지역 깡패들까지 있어갖고 깡패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뭐 구타하고 돈 뺏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었던 예로 라고스를 들고 있어요. 라고스 요 책이 이제 앞에 그 사진 부분이 나오는데 라고스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예로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산같이. 국가가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 기능이 전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국가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치우는 사람도 없었고 깡패들에 대한 치안 유지도 안 됐고 그런 상태의 예로 라고스를 들고 있어요. 혼란 상태에 있던 라고스가 어떻게 회랑 안으로 들어가고 족쇄를 찬 리바이어든이 되는가 그 과정이 저 뒤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전쟁과 리바이어든에서 나오죠. 유럽 채집 사회 여기에서는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보니까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 뭐 원시 시대에 살인율을 보니까 10만 명당 5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100배고 노르웨이의 1000배에 달했대요. 살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50년 안에 살인을 당할 확률이 25%였대요. 내가 50살까지 살면 4분의 1의 확률로 누구한테도 칼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혼란 상태,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내갖고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를 극복을 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평가 일정 부분은 맞다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이 생기면 국가가 생기면은 치안 유지 활동, 분쟁 해결 이런 걸 통해서 혼란이 수습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홉스가 간과한 면이 두 가지 있다는 거지. 우선 첫 번째로 홉스는 이제 리바이어던만 있으면은 혼란 상태가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출현을 해갖고 그들이 시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도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가 없어도 스스로의 관행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도 있긴 하더라. 그거 이제 뒤에 이제 아프리카의 티부족 얘기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 보자. 이거 보면은 이제 충격과 공포에서 나오죠.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사례를 그냥 드는 거예요. 독재적 리바이어던, 국가가 시민들을 착취하는 사례.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나치죠, 뭐 나치. 나치 정권에서 살인 뭐 이거 많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나치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이 사람들도 많이 죽였더만요. 유대인만 죽인 줄 알았더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도 많이 죽였고 뭐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죽였대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20만 명의 집시를 학살했다. 이런 사례들 보는 거죠. 홉스가 말했던 리바이어던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사례도 들어요. 1958년에 있었던 대약진 운동. 이건 사례를 들면서 대약진 운동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 국민들을 착취한 사례로 뭐 그런 게 있었대요. 화이디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다 굶어 죽어 나갔는데 굶어 죽은 이유가 뭐였냐. 이 봤더니 화이디안 지역에서 곡물 수확량이 상당히 많았대요. 695만 5천 킬로그램이나 됐대. 이렇게 곡물 수확량이 많은데 왜 죽었냐. 국가에서 그걸 다 뺏어가 갖고 다른 공산당원들한테 나눠주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산업화 한다고 하면서 뭐 산업화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옮기거나 해갖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한 재교육 한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을 막 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리홍산이라는 사람의 회상에 따르면 매일 아침 4시에서 5시에 일어나고 저녁 7시까지 노동을 했는데 구타, 고문은 다반사였고 마저 죽고 학대당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게 괴로워서 그냥 자살한 사람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독재적 리바이어던 요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야누스의 얼굴을 한 리바이어던 해갖고 리바이어던은 독재적 리바이어던이라 하더라도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얼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규범의 우리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부재의 리바이어던과 관련된 얘기죠. 부재의 리바이어던 상황에서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만인이 만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적인 규범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 규범의 우리의 갇힌 사회 이것도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이 책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규범에 우리가 너무 강해갖고 거기에서 자유의 제한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유인이 별로 없어갖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규범의 우리, 이게 이제 뭐 아프리카 부족사회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보면은 규범 우리의 예, 여성이 신부값에 거래가 된다. 결혼할 때 여성을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돈 받고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딸이 아버지 채무의 담보로 타인에게 볼모로 보내진다.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딸을 담보로 보내갖고 거기서 일 시킨다는 거예요. 문명사회에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노유처럼 일을 해야 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따르면 되지 않냐?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따르려면 그 사회에서 탈퇴해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탈퇴하면 더 큰 위험이 있거든. 근데 요 예에서 보면, 요 책에서 든 예에서 보면 이제 아샨티라는 데서 하는 건 예를 들고 있는데 아샨티에서는 자기 부족 사회, 자기 그 사회에서 빠져나가면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됐대요. 인신매매를 안 당하려면 부족 내에 있어갖고 부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부족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규범의 우리에 갇혀갖고 이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범의 우리라는 거는 강자에게 유리한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 사회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여자한테는 불리하게. 근데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여지가 강하다는 거죠. 규범의 우리 자유의 제약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유인도 없어갖고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